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조무사들의 세상 두 번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깔 사람은 방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회원수도 많고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은 글 보면은 예를 들면 한 5만 뷰가 5만 정도 되더라고요. 아이씨, 나는 끼케야 많아야 몇천 분이 안 되는데 부럽다. 그렇게 했는데 참 그 분도 진짜, 물론 이거는 부동산 주장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가 이 주장이 틀림을 그 사람이 틀렸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방송을 듣고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 분께서 좀 양식 있는 공인중개사 분이신데, 또 그분이 이야기한 프레임에 갇혀서 뭐 내년에는 부동산이 폭락을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을 폭락을 하는 이유, 첫 번째, 주변 신도시에 2011년도까지 약 2만 호실이, 200만 호실이 생길 거다. 근데 그것들이 다 공실이거나 빈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세대 분화. 즉, 제가 그분하고 논쟁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0년대 중반에 세워진 국민주택 규모 25.7평이죠. 33평형, 32평형인가요? 여하튼 그 25.7평이라는 것은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25평형이 인기가 많죠. 중소형 평수 중에서 25평이. 근데 지금은 25평이 한 간란한 가족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시장 같은 박은선 시장님 같은 분은 25평도 너무 크다. 그거보다 좀 작게 하자. 국민주택 기금 그 규모를 25평형보다 작게 하자라는 주장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3인 식구죠. 나, 너, 아들 혹은 딸. 근데 이 3인 식구가 33평형 부족하다고 할걸요. 아니면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할걸요. 물론 25평형에도 많이 살지만, 예를 들면 우선은 저의 뭐 예를 들면 신소장이 33평형에 산다 라고 하면, 저는 서재 온 방에 책이 있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지금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 옛날에 진짜 한 권씩 읽었었는데, 이 책이 막대한 돈을 쓰고 있거든요. 언제 그것도 이렇게 품절될지 모르니까, 이게 책이라는 게 워낙 인기가 없기 때문에 좋은 책도 쉽게 단종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놓는 편인데, 저희 부동산에도 너무 많아서 다른 부동산에도 부동산 두 군데 제 책들이 있습니다. 골라가요. 그냥 오늘 이거 보겠다고 하면서 도서관처럼. 그 조건부로 제가 저기 맡겨놓은 거거든요. 부천에도 있고요. 부천원에 두 군데 있고, 저희 또 제가 일하는 곳에 두 군데 있고요. 또 저희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무작정 많이 샀죠. 여하튼 무슨 얘기하다가 책까지 갔나요? 그런 식으로 저도 서재도 필요하고, 이제 33평형이 세 식구, 그리고 세 식구 중에서도 만약에 아들이 좀 컸다, 그럼 33평형이 5인 가족에서 3인 가족도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삶의 변화가 생긴 거죠.
네. 우리가 70년대 중반에 생긴 이게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우리가 3, 4평형이 지금은 좀 넓은 평입니다. 대형 평수는 아니지만 중대형 평수, 요새는 중소형 평수라고 안 하고 중대형 평수라고 하잖아요. 네. 여하튼 지금 25평형이 그 실질적인 국민주택 규모를 담당을 하고 있긴 한데, 네, 그 33평형도 3인 식구도 이젠 조금 부족할 시기가 온다. 뭐 아들이 뭐 20대가 되면 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딱 맞겠죠, 그게. 근데 그런 식으로 분화가 돼도 지금 지금 택진에 공급된 게 상당히 많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지금 다 공실인데, 네, 공실인데 이게 내년에는 엄청난 화살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IFRS인가요? 네, 그 회계 기준인데, 잠시만요. IFRS. 네. 이 회계 기준이 지금 적용이 되면 일반 그 기업들의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매집이 힘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건 은행의 무슨 기준이죠? 바젤 3가. 네, 그 바젤 3가 이것 때문에 그 새로운 그 국제은행 그 자본 규제 기준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만약에 은행권에 그 적용이 되고 그러면 이게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부동산이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얘기했던 금리. 지금 현재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하고 좀 디커플링 되어 있죠.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아주 좋거든요.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는 돈을 끌어 모아야 되는데 그리고 금리를 올리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가계 부채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가계 부채라는 게 어마어마하고 맨날 그 피치사나 스탠다드포어스사나 그런 데에서 한국의 리스크 사항을 본다고 한다면 물론 북한 리스크도 있지만 가계 대출을 경제적 학적에서는 그렇게 보죠. 근데 제가 이런 말은 하고 싶어요. 네, 이런 말은 하고 싶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는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진다, 폭락을 한다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그쪽에 그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 사람은 2분의 1 수준으로 반값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중개사님께, 저보다 연배가 한참 많으신 중개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개사님, 아직도 그런 프레임에 딱 프레임을 설정해가지고 네? 진행을 하겠습니까? 네? 거기에 또 선동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부동산 조무사의 세상 첫 번째 이야기처럼 가계약금 얘기할 때도 어느 분이 그냥 그 판례의 일부만 그 띄어와가지고 네, 그 500만원 가계약금을 받아도 약정된 게 뭐 예를 들면 5천만원이면 5천만원의 배액을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네. 그 판례가 그렇게 적혀 있지만 감옥에서는 그 판례 위에서는 이미 이건 그 계약금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요물성인 계약금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5천만 원이 계약금으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500만 원만 가계약금 받는다고 해서 5천만 원의 배액상을 해도 그 계약을 파기 못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파기가. 그러면 어떻게 매도 입장에서 파기하려면 500만 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4,500만 원 남잖아요. 4,500만 원을 매수가 집어넣어야
그러면 5천만 원 딱 맞춰지죠. 그러면 그게 계약금 계약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때서야 그 배액 사항을 하면서 파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판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조문의 아래쪽에 if절 만약에 있더라도 그거를 끌고 와가지고 선동을 하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 우선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바젤 3든 IFRS 그 회계 기준이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셀이 뭐 삼성경제연구소나 아니면 뭐 현대경제연구소 뭐 우리나라 그 쌍두마차인가요? 아니면 각급 은행의 경제연구소들이 난리가 날 거고 그 난리가 난 것은 기레기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특히 부동산이라는 핫한 시장에서 응?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우리가 옛날부터 금리가 기준금리가 2%였나? 아니었죠. 그죠? 예를 들어 보면 금리가 우리가 20%에서 30% 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80년대에요. 물론 그때는 실물 자산의 상승도가 그 일반 그 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금리 상승보다 높았기 때문에 고도 성장 시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가능했던 거죠. 근데 우선은 저금리 시기잖아요. 금리가 만약에 그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선진국 경제는 저성장 저금리입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이 많다. 맞죠? 그러면 바꿔 말해볼게요. 우리가 가계대출이 많은 부동산 그 가격이 항상 가계대출과 맞물려 있잖아요. 담보대출이 많기 때문에. 자,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대출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일반적인 신용대출보다는 안정자산에 대한 담보대출, 그게 많다는 거, 그 비율이 많다는 겁니다. 좀 바꿔 생각하고 너무 이상한가요? 네. 오히려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담보대출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담보대출이 우리가 그 BIS 기준을 볼 때 그 국제 뭡니까? 국제 결제은행인가요? 은행 그 기준으로 볼 때 물론 이거는 리스크가 많은 자산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BIS 비율 8% 잡았을 때 엄청난 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의 회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폭락을 한 거죠.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한 겁니다. 그거는 팩트이긴 한데 말이 많았는데 여하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선적으로요. 바젤3든 IFRS 회계 기준이든 이 부분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시그널은 온 국민이 알 정도입니다. 왜요? 부동산이 반값으로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금리는 항상 우리가 금리가 고금리 때도 있었고요. 4%에서 우리가 2%에서 계속 건국 이래 2%가 됐던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대출에 대해서 1%만 올려도 0. 몇 프로만 올려도 그 타격은 옵니다. 타격은 오는데 그게 부동산 반값 정도는 힘듭니다. 우리가 반값 정도나 아니면 그 이하로 예를 들면 4분의 1 가격으로 우리가 선대인 대표께서 원하는 것처럼 폭락을 하려면 엄청난 금융의 여신의 회수가 있어야 됩니다. 회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멸망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또 한 가지 신도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도시가 너무 많다. 택지가 너무 많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디죠?
마포인가요? 아니, 신시가지 아파트가 있는 데가 어디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거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그 30년 그 재건축 연한 때문에 1단지에서 13단지까지 18년까지 내년까지 다 재건축 연한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택지가 생기는 거죠. 네, 기존의 택지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많은 저기 그 재개발 재건축들이 뭐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선 대이주를 하고 있죠. 개포를 비롯해서 그쪽 나온 다리가 다 그 하나의 집단군을 형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난개발이 아닙니다. 난개발은요, 그냥 앞에 딱 보니까 모텔들이 좀 있네. 근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면 난개발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개발을 막 해서 난개발이 아니라 계획하지 않는 개발을 하는 게 난개발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박원순 시장께서 남산에서 서울 시내가 다 보여야 돼. 그래서 그 35층인가요? 35층, 네, 그 층수 제한, 물론 그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워딩들을 살펴보면, 네, 그것들은 2030 도시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거죠. 서울 플랜 2030, 이건 서울 도시기본 계획이거든요. 이미 그 도시기본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관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좀 정치적으로 잡혀 있어서 도심이나 그런 데에서 빠꾸들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주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법률적인 다른 장치로 인해서 예를 들면 초과이익 환수제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네, 조금은 관리를 받고 있죠. 이런 것들은 난개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난개발 얘기를 하냐면, 자,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택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 도시기본 계획에 인구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다 짜거든요. 네, 거기에 관리를 받은 상태에서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물론 중국처럼 거기도 관리 계획이라는 걸 짜겠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신도시가 지금 거기 수용 인력이 32억 명이거든요. 네, 32억 명의 수용 인력 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32억 명. 자, 우리나라 5천만이 들어가도 네, 많이 남습니다. 중국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존 집 부시고 그 신도시에 넘어가도요, 그 중국 인구의 2배가 되는 사람이 들어가도 남고요. 우리 5천만 조그만 5천만 되게 조그만 보인다. 네, 들어가도 남습니다. 네,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죠. 우리나라 신도시가. 네. 200만이라고 합니다. 2021년까지 200만 호실이 생긴다. 내가 거기서 웃겼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 해 주택 공급량을 보면 66만 호실이라고 합니다. 2015년 정도 했을 때요. 근데 이 주택 공급량은 조금씩 줄어 나갈 겁니다. 지금 시절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공급량이 지금 200만 호실의 물량 폭탄이 터진다. 이 물량 폭탄이 터진다고 했을 때 난개발이 아니거든요. 이것들은 이미 도시기본계획으로 설정을 해놓고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도시의 물량 폭탄이 터진다고 했을 때처럼 부동산 가격엔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 아니, 그러면은 이기 신도시의 건덕지가 상당히 큰데 이 신도시들이 처음에 그 준공이 났을 때 우리나라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까? 아니면 미국에서 생긴 우리는 뭣도 모르는 노숙자들 때문에 그 서프라이 모기지 사태로 인한 그 금융위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격 폭락을 일어나려면 가격 폭등이 있어야 가격 폭락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2000년도 초반에 그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좋았을 때 가격들이 상당히 폭등을 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근데 그 사이클처럼 2008년도 이후에 가격이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해도 20-30% 수준입니다. 그죠? 네. 20-30% 수준이었습니다. 폭락한 수준이. 자, 그럼 우리가 이론상으로 가격이 반값이 되려면 그때 당시에 폭락된 거에 2배 정도는 폭등이 됐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격이 그 가격이 됐는지, 네, 이거는 제 이론입니다. 폭락이 있으려면 폭등이 있었어야 된다. 그 전에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도 프라자 협의로 인해서 그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엄청 찍었단 말이죠. 그 돈은 반값이었죠. 쿠팡 가격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부동산들이 쿠팡 가격이었습니다. 2배로 올렸거든요. 3배까지 올렸다고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재끼고, 그리고 유동성이 좋으니까 올랐던 거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BIS 비율 8%라는 게 생겼고, 그래서 급격한 자금 회수가 일본의 그 금융사에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이 종금사 이 새끼들이, 네, 일본한테 저리로 빌려가지고 말레이시아나 주변 애들한테 고리로 빌려주는 중개 알선으로, 네, 금융 대부 중개로 인해서 그냥 앉아서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리스크가 터진 거예요. 첫 번째 리스크, BIS 비율 리스크.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500억 달러인가? 여하튼 얼마큼 빌려 그 요청을 했는데, 그 일본에서 우리한테 그 IMF 그 전후로 회수해간 금액이 200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키카바라라고 미스터 애니레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한율과 연애한인가요? 좀 얇은 책인데 그걸 보면 조지 소로스가 그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서 그 사키카바라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돈 빌려준 사람 중에 그 투자한 은행 중에, 아니 그 나라 중에 한국이 제일 많다고. 네. 종금산들이 종합금융회사들이 그렇게 그냥 그 중간에 마진 쳐먹고 그렇게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또 동아시아 위기가 있었잖아요. 동아시아 위기가 있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상어 때처럼 엄청나게 그 공격을 했거든요. 왜 영국에서 그 환율 게임으로 해가지고 큰 돈을 버니까 이거를 동아시아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위기가 생긴 거예요. 네,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은행을 또 빼먹다 보니, 근데 그 IMF의 본질은 2가지였거든요. 여하튼 말이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부동산은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언제부터 금리 때문에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2번째, 언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공실률 때문에 공급량 때문에 폭락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서 뭐 대한민국 그 부동산 가격은 폭락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2-3만 원씩 뭐 이렇게 그 후원 받아가지고, 네, 그걸로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이 웃겼던 게 뭐 신도시에 뭐 몇십만이 공실이다라고 하면서 찍는 거는 다 원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룸과 아파트 시장은 전혀 다른다는 걸 모르는, 그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20-30% 뿐이 안 찼다, 원룸이. 배드타운이잖아요, 그 원룸이. 네, 배드타운이에요. 배드타운 뭡니까? 산단 지역 인근이니까 일하고 가고 저녁에 와야죠.
낮에 가가지고 당연히 사람들 안 돌아다니죠. 배드타운이니까. 네? 아, 그러면서 야, 여기 다 비어있다, 그런 헛소리를 합니다. 에휴, 참, 진짜. 네, 오늘은 진짜 이 두 가지 방송까지만 좀 전문스럽지 않는 그냥 투정 부리는 방송을 했습니다. 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